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지금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일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이곳은 일본 와카야마시에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어민들이 잡은 새우를 맛보며 씹는 맛이 좋다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총리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갑자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 모양의 물체가 총리 발치로 날아듭니다. 혼비백산 당황한 인파 가운데 빨간색 옷을 입은 한 남성 그대로 몸을 던지는데요. 정체불명의 물체를 던진 남성의 목을 팔로 감아 꼼짝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みんなキャーキャー言うてるのではっきり聞こえなんだけどで下がって下がってとか言うたんでその後ぐらいかなボーンって言うたの。 떨어진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터진 이 폭발물,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기시다 총리. 하지만 이 수상한 물체를 먼저 발견한 것도 헤드록으로 용의자를 붙잡은 것도 50년 평생 눈앞에서 총리를 처음 봤다는 한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어부이시고 주변에서는 수산조합 관련자이시고 그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항상 먼저 거두는 경향이 있어서 부인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아들과 부인도 그 자리에 참가했다. 근데 아들과 부인은 먼저 도망갔는데 나중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범인을 잡고 있어서 놀랬다라고. 이 용감한 남성, 아베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이 총리 암살 9달 만에 또다시 벌어진 테러 사건. 똑같은 오전 11시 30분 이번에도 선거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회색 가방에서 나온 사제 무기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용의자 24살 기무라 유지.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가족도 경찰에 일정한 직업 없이 수년간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생활을 해왔다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찌됐든 너무나 평범한 20대 남성에게 가볍게 뚫려버린 일본 VIP 경호망. 우리나라 반응 속도와 조금 비교되는데요. 지난해 3월 대구 사저로 내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날아드는 소주병.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 건 경호원이었습니다. 소주병을 발로 쳐내고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며 이 방탄 가방을 펼치는 등 순식간에 대형을 갖추는 모습, 외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경험에서 나온 반응 속도입니다. 1960년대 김두한 전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오물을 뿌린 사건이 있었고 90년대엔 정원식 전 국무총리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갔다가 학생들에게 달걀과 밀가루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소주병 사건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경호 실패 당사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신촌에서 유세를 하다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오른쪽 뺨에 10cm가 넘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저는 그 부위에 그렇게 많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 안면신경이 다쳐 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만다행이고 담담하게 계셨고요. 그다음에 끝나신 다음에 모든 수술진 고생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랬습니다. 물론 말씀이 이제 크게 못하시고 아주 약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60바늘을 꿰매고도 태어나자마자 전국 투혼을 했고 그 결과인진 몰라도 당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는데요. 이번 테러 사건을 겪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10%포인트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G7 회의 15개 나라의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일본 국내 보안 경보 등이 켜졌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아베 총리가 총을 맞고 숨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 보안이 뚫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하고 아베 총리 다 지역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세 현장이라는 게
대중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중들하고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좀 가까운 데서 있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지품 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또 많은 불편함을 겪으니까 또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는 관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쇄적으로 테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일본에서도 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 국가기도 하니까 저런 경우가 조금 더 그동안 엄격하고 좀 치열했다고 본다라면, 일본은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근데 두 사건 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머니가 전 재산을 특정 종교에 헌납했는데 그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에 앙심을 품은 거고, 이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로운 늑대, 히키코모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런 류의 테러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본에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뭐 가장 황당한 거는 어민이 어부가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일본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번 사건 조금 충격적이던데.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총기 소지가 불법이고 일본도 총기 소지가 불법인데, 아베 전 총리 사건 때도 사제 총기로 이 피습을 당한 일이 벌어졌었고, 또 이번에도 사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수준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지금 인터넷에 이런 폭발물들이나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걸 뭐 정부 차원에서나 뭐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틀어쥐거나 막는다고 해서 다 막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려가 되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 총리 피격 이후에 28년 만에 경호 요칙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열심히 좀 경호를 한다고 해서 경호원단 20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두 가지 정도로 지적이 되고 있던데요. 하나는 이제 금속 탐지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태를 발발시키게 하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제로 뭔가 만드는 것들을 완전히 정보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거리 유세에는 구획을 정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정도는 대책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민지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실장. 네네. 다음 달에 어쨌든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있는데 여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좀 우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G7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등 또 다 업서버 국가만 또 7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총 14개 국가와 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또 기구까지 포함해서 각 기구, 예를 들어서 뭐 OECD라든지 이런 7개 세계 기구의 수장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행사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호텔 앞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구역이 히로시마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네. 물론 이 선거 유세 때, 그러니까 일본은 그 내각제이기 때문에 선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총리를 비롯해서 선거 유세 지원에 나온 정치인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이 유권자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G7 국가의 이 수장들의 경우는 더 철저하겠지요. 이 그렇죠. 선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총리에 이렇게까지 테러를 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인식이 테러 단체들한테 만약에 인식이 심어졌다면 혹시나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기획이나 뭐 모의를 꾸밀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일본 그런 경호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김진일 에디터께 제가 좀 다시 여쭤보는데요. 아무리 지금 또 두 분 다 일본의 어떤 그런 이번 문제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몇 개월도 안 돼서 총리가 두 현직 총리, 전직 총리가 테러를 당할 수가 있는가? 그 일본의 어떤 이 문제가 진짜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한국처럼 분단 국가는 아니었고 옛날에 구구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테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진 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유세 현장에서 밀접해서 하는 걸로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이런 거리두기가 좀 실패한 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이거는 어떤 경우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뭐 경우의 수준도 한국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동안 대처했던 거 아까 민지숙 기자가
영상도 했지만 그래서 네. 지금 일본도 좀 난리가 난 상황이고 앞으로는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일본도 특히 이런 식으로 자생적으로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면은 일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늘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경호 방식 자체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지원 변호사, 우리가 아까 뉴플에서 봤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표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현장 나갔는데 이게 시민들하고 또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는 조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게 이제 선거 유세의 딜레마죠. 적어도 선거 기간만이라도 유권자들이랑 가까이 가서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정치 이 선거 현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표를 얻어야 그 되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일본에서도 악수가 한 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악수의 여왕이다, 뭐 악수할 때마다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팔 거리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선거 유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모방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도 또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획을 정해서 최소한의 검문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또 실패한 것이 아베 이 전 총리 때도 그랬지만 실패한 것이 뭐냐면은 요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경호를 할 때 범인을 잡으려고 해요.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경호팀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좀 종합적인 어떤 경호 대책을 제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우리 시청자 댓글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거 불안해서 각 나라 대통령들 일본에 갈 수나 있을까요? 이런 댓글 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났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뒤숭숭한 민주당,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지숙 기자, 영상 보니까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사과를 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계속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서 조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랬죠.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경선 때 본인을 밀어줬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이심송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 압수수색 닷새 만인 오늘 오전 이 최고위 회의에서 앞서 보신 대로 고개 숙여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당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 공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오늘 사과 나온 게 의혹 터지고 닷새 만이에요. 어쨌든 점점 갈수록 이 파장 커지는 거 이거 의식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여러 좀 중진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타이밍, 이 시점에 조금 국정 전환을 하려는 타이밍 아니냐, 국면 전환을 하려는 타이밍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은 언론 보도로 그 음성들이 너무 뚜렷하게 그렇죠. 나오고 뭐 실명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삐 처리해가지고 막 이런 것까지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그렇다면 뭐 보면은 이게 이제 한동안 계속 이게 이제 당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거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아마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지금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종근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이재명 대표의 타이밍, 사과의 타이밍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제
당에서의 어떤 조사는 배제하는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렇잖아요. 2012년도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12년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었고 오마이뉴스가 특종을 합니다. 민주당의 당시 전대에 나온 후보가 영남권 지역위원장들한테 돈 봉투로 돌렸다라는 특종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바로 다음 날 원혜영 공동대표, 민주당 공동대표가 바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네. 탁탁 털어서 국민 여러분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하루 만에 그렇게 대표가 나섰거든요. 이번엔 5일이 걸렸어요. 5일 동안 언론들이나 혹은 상대 여당이나 모든 어떤 그런 그 비판적인 시각들은 뭐냐면 자신의 방탄 때문에 사과도 못한다. 네. 이렇게 지금 쌓여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진상조사도 뭐 이 검찰,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에 맡긴다.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니냐. 만약에 진상조사를 꾸며서 제대로 이렇게 그 발표를 못하고 따져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면 2배, 3배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셀프 면책을 했다. 또다시 자신만이 아니라 이런 그런 그 전체 의원들도 방탄을 완전히 한 게 아니냐. 이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이 진상조사도 못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은 비판받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대표도 사과를 했지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종용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탈행위라고 하는 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송영길 대표 선거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최소한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져야 되는 문제겠죠. 송영길 대표는 이제 당 대표를 했고 큰 정치인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리라고 저는. 기억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뭐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나갔던 선거에 본인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고 그게 당에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 본인이 와서 지금 뭐 자기가 아는 범위 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을 지금 그대로 고백할 수 있게 그래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빨리 정리가 돼야지 그냥 무슨 뭐 외국에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비겁한 태도죠. 김준일 에디터. 송영길 전 대표는 나 7월에 일정 끝나니까 그 일정 끝나고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루 이틀 지나면서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요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져요. 여기에 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마음이 좀 변했을까요? 일단 7월까지는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거는 친명 비명 뭐 이런 개파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모두가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가 굉장히 상식적이거든요. 본인은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이득은 다 송영길 대표가 보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도 이를테면 자리가 간다라든지 정책인 뭐 수석 부의장이라든지 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런 자리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몰랐을까. 게다가 그 녹취록에는 송 대표한테 얘기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문자로 윤 뭐 이렇게 해서 뭐 완료했음 뭐 이런 것들이 같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만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이르더라도 5월 아니면 6월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조금 본인에게도 본인의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좀 조율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을 다 끝내고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 좀 일찍 좀 귀국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자, 허지원 변호사. 조금 전에 이종우 시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배경이 뭐예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증거가 녹취예요. 음성 녹취인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3만 개고 당사자가 말한 육성으로 그대로 녹음이 돼 있고 뭐 이름
실명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검찰이 조사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고위 직후에 이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셀프 조사를 하면 뭘 수사하든 검찰 조사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잘못 내놨다가 제 식구 감싸기다, 뭐 셀프 면책이다 이렇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 자체가 뭔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이 다하라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으니까 네네.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당내 조사기구를 설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수 기자, 지금 검찰이 이 사안 좀 수사 중이에요. 그런데 돈 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 숫자를 특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 검찰이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20명이요? 맞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3만 개 녹취 파일에 더해서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문제의 돈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 강래군전 협회장 또 대전 구의원도 소환을 해서 이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건넸다는 피의자 또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의 이름, 이 명단이라는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이 글도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역 의원들의 검찰 줄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준 변호사, 지금 특정한 20명 그럼 다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선별적으로 몇 명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상황이? 지금 만약에 이게 정치자금을 수수를 했다라고 하면 정당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관련법에서는 받은 사람들도 다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명 특정했다고 하고 뭐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이렇게 특정되는 사람들은 정당법 내지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피의자 소환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되는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목한 특정한 인물들은 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 없이 돈을 뿌리며 표를 사려 해왔던 민주당의 DNA가 당내 선거에서는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히 더불어 돈 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더불어 돈봉투당 그 사건이 점입 가경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비공개에서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당에서도 지금 당사에 돈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양심 있는 민주당 내의 그 인사나 관련자들이 더불어 돈봉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저희들이 적극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이종훈 시장님, 지금 국민의힘 계획대로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답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걸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이런 돈봉투와 관련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법무부 장관한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제보를 받겠다. 네.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상대 당인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 당인 또 국민의힘에 제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1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선 1년 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20명을 특정해냈다고 했잖아요. 뭐 언론에 그러면. 그럼 20명의 지역구입니다. 비례의원들한테는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역 당 그 의원들을 상대로 했을 테고요. 그러면 20개 지역에 거기에 지금 뛰어들어서 경쟁을 벌일 후보, 상대 후보들, 당내 경선 후보들, 그런 후보들인 경우는 이 의원들이 만약에 낙마를 한다 그러면 자신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진상조사위를 꾸리지 않는다. 그 진상조사위를 꾸린다면 거기에 제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꾸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에 흘려서 그 자리를 공석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요. 예. 민주당 소속이고 거기서 경선을 치른 분인데 국민의힘에 전화해서 그렇다듭니다. 이런 소리 있습니다. 얘기할까요? 앵커님, 그런데요. 가장 치열한 건 상대당 후보와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공천권을 따는 게 진짜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치열하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선은요, 언론은만이 아니라 상대 당에도 투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이 친명계나 혹은 송영길 계 의원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만 돌렸냐? 아니다. 이건 관행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다른 후보 진영에서도 이것들이 있었을 경우 그것이 당내에서 제보가 아니라 당외의 제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도 저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것이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 공세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왜? 총선 1년 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경우의 수라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수준에서 좀 일단은 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이번 의혹이 시작된 게 지금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폰 속에 녹음된 파일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질문받아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때부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이에요? 일단 이분 원외 인사죠. 뭐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볼 수 있는 서초 지역에 4번 출마했는데 4번 다 패했고 낙선했죠. 예. 낙선을 했고 이제 사무부총장을 이제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와 1심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 뭐 유력 인사에게 언니 오빠라고 스스럼 없이 부를 정도로 친화력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 윤관석 의원하고 통화한 거 들어보면 오빠라는 표현도 쓰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 친근한 어떤 성격인데다가 또 이 용병술도 사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맥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심지어 1심 판결문에서는 이 사람이 정치 브로커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어떤 취지도 읽힐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도 이게 1심 판결문에 적시가 된 내용인데요. 본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비 잘한다. 나 로비스트가 꿈이다. 난 지금도 로비스트다. 로비가 나한테 적성에 맞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게 이 사건 1심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사업가 박 씨와 또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한 그런 판결문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가고 알선 수재 명목에 돈이 오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돈봉투 의혹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되면서 더 비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문에서도 정확하게 일부 알선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자금이 어디로 건너갔고 실제로 알선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업가 박 씨와 이 전 사무부총장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어떤 전당대회를 당선을 목적으로 위한 돈봉투가 살포됐다. 이 부분에서는 판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당 내에서는 입지가 좀 어때? 뭐 이렇게 입김을 이렇게 훅 하면 다 들어줄 만한 그런 입지를 가진 분인가요? 어떤가요? 허준 변호사가 굉장히 설명을 잘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서초갑에서 계속 4번을 출마를 했거든요. 그렇죠. 2016년, 18년, 20년, 22년까지.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험지에서 출마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온정주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거기가 험지죠. 민주당에서 험지죠.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순천갑에 있는 천하람 변호사한테 고생한다 험지에서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정근 실장이 로비는 잘하고 대인관계는 잘하는데 실력이 별로 없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2018년에는 서울의 모든 그 구청장을 다 가져왔는데
조은희 구청장한테 서초구청만 졌어요. 그때 맞아요. 네. 유일하게 졌던 데가 이제 저 이정근 대표였고, 그러니까 사무부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대세였지만은 워낙 이제 친화력 있게 오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석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이런 중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런 돈을 전달하는 것까지 맡기게 된 건데 굉장히 이렇게 경솔한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맞냐 정말로 아마 이게 저는 뭐 범죄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쪽에서는 감춰야 되는 쪽에서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저희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겨서 갈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주면 반드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유통일까지 해줄 줄 믿고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그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은 몇 주일 동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전광훈 목사.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들어보셨는데 이 얘기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지금 우리가 전광훈 목사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이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과의 결별은 신당 창당이다. 그런데 이 신당 창당 몇 주 동안 보류하겠다. 이거 결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들리기 어렵죠. 네. 저는 이게 뭐 본인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연막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 목사 얘기는 그래요. 자신의 이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 우리 당 내 지지자가 많은데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시니 한 번 더 생각해 봐달라 이렇게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주 동안 보류를 하고 자기가 내건 요구 조건을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보고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놓은 요구 조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공천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국민의힘에다가. 그렇죠. 당원을 수천만까지 늘리고 이 공천권을 폐지를 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것처럼 뭐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지역자치단체 장들 다 후보를 당내 경선을 다 이제 당원의 당심으로 다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의 입김이 닿는 당원들로 가입수를 채워가지고 당원들을 늘리고 그리고 그 당원들에게 하나씩 다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서 이 공천권을 폐지하고 후보를 뽑고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자신의 어떤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더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읽힐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종근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오늘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기로는 국민의힘하고 결별 선언을 한다라고 예고가 돼서 기자들도 엄청 많이 취재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도 기자회견 내용 들어갔지만 우리 허지원 변호사가 설명한 대로 이게 결별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신만 어쨌든 좀 거리를 두겠다. 자신이 자꾸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현재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만 조금 거리를 둔다.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탁란. 탁란. 뻐꾸기 있죠. 네. 뻐꾸기가 자기가 스스로 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둥지에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광훈 목사가 사실은 당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당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국회에 입성시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돈을 엄청나게 성금을 모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안 된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공천권을 폐지하라. 즉 하향식 공천하지 말고 우리가 당원을 막 집어넣어서 당원들이 상향식 공천, 당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그렇게 한다면 탕난, 즉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어서 입성시키는 것보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 아예 우리 쪽 사람들이 다 공천을 받게 만들면 그것으로서 국회 입성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계산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 예리하게 분석하는 우리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정광훈의 이런 의도가 제 생각과 다르신지 아니면 또 이 의도가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저는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지속적으로 정치 정계 진출 국회로 나가려는 시도를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결국은 국민의 힘을 통해서 양당제 체제에서는 그게 훨씬 더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거는 양당 모두한테 해당되는 건데 열성당원 10만 명이면은 그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개딸 논쟁이 이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좀 그 크기를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보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이제 당이 좌지우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원 민주주의의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면 이게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 이유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0만 명 정도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많은 거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실 정치, 종교, 부동산 삼위일체 비즈니스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비즈니스가 가장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정광훈 목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저랬던 분인데 중요한 거는 당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당이 중요하다. 정광훈 목사를 신경 쓰기보다는 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정광훈 목사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궁금한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사람이 전 목사 비판 제일 많이 했던 홍준표 시장 반응이거든요. 혹시 홍 시장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홍준표 시장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대표가 낸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조금 전 국민의힘 공식 논평으로요. 이 정광훈 목사가 제 아무리 당을 흔들려 해도 국민의힘은 끄떡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본인의 이야기도 들어왔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취재진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무례하기가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뭘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 공천권을 넘겨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 공천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남의 당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준호 에디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 이 국민의힘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년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고리는 2019년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주 멤버들이 광장으로 나가면서 좀 대중 집회를 했을 때 그때 그래서 논쟁이 됐던 게 지금 2019년 11월 30일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전 울산시장에 가가지고 이사회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도 뭐 다른 사람의 권유라고 하지만 어쨌든 2019년 개천절 집회에 가가지고 그 집회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발언도 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청구서가 지금 다 날아온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정광훈 목사는 지금 뭐 득이양양한 거죠. 아니 나한테 손 벌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좀 당신들 그러고 있느냐라고 했던 그 배경들이 사실은 어쩌면 의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장외로 나가면서 조금 극단적인 세력과 손을 잡은 이게 지금 원죄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한 표라도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손절을 못 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손절을 했을 때 정광훈이 뭐 국민의힘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선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좀 지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준호 에디터가 설명했듯이 당시에 인연을 맺었던 황교안 전 대표 지금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란 인물은 누구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애국자예요. 본래 전교조의 문제를 보고 예. 그때부터 반전교조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잘했죠. 2019년 많은 세력들이 모였고 또 그분에 대한 뭐 지지들이 막 높아지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고 뭐 의석수에 욕심을 내고 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뭐 당을 어떻게 지배한다. 좌우 우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했을까요,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요? 그렇죠. 정치 욕심이 생겨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질문 올라왔는데요. 요거 하나 좀 궁금증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종근 실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정광훈 목사도 본인 당이 있는데 본인의 당 키워서 이렇게 잘하면 되지 왜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꾸 국민의힘 얘기만 할까요? 이런 질문 올라왔어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쳤던 거예요. 기독 무슨 당 뭐 이렇게 해서 이 종교와 관련된 이름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총선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안 먹혔죠. 거의 뭐 이 득표율이 정말 뭐 이렇게 유의미한 득표율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의 정당의 이름이 그래서 기독자를 다 뺐어요. 자유통일당. 그렇죠. 자유통일당.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런데 자유통일당으로 과연 입성을 할 수 있을까? 정광훈 목사는 도리어 더 계산을 철저하게 해본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딜을 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안에 당원으로 해서 어쨌든 상향식 공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아마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수순도 있어요. 뭐냐면 진짜 공천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의 표를 잠식하겠다. 총선에서 한 표라도 예를 들어서 몇 표 차이로 정말 경쟁을 벌여야 될 중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들을 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 경쟁을 해버려서 이 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갈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를 지금 뭐 광역별 비례든 뭐든 비례대표 정당이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가겠다. 여러 가지 지금 수순을 보고 첫 번째 수순으로 탁란, 즉 공천권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요새요,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읽는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결별이라고 쓰고 영향력 행사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지난주 정당 지지율 한번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요, 지난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떨어진 33.9%를 기록했고요. 자, 민주당은 2.9%포인트 오른 48.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첫째 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 요 정도였는데 지금 이 격차가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이 흐름 보면 국민의힘은 뭐 계속 37.9, 30.1, 0, 33 계속 하락세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오르는 게 이상하죠, 지금. 그러니까 좋은 기사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를테면 연포탕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된 거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 설화부터 해가지고 뭐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공격들 뭐 그러면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 근데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문제, 그런 다음에 지금 도청 파문, 미국 도청 파문 여기에서도 좀 우리 자주 국가로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같은 조사인데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잘함이 48.9, 못함이 47.9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잘함이 한 군데도 없어요. 더 잘한다라는 게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약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인데 지금 최근에 그 김기현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했거든. 예방 일정을 미루는 등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행동을 보시는지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이거 절박하다라고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그야말로 행보다운 행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TK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안 와서 좀 섭섭하다 이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겠지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 안 와도 돼. 호남에 가든 어디를 가든 전국적으로 지지를 좀 얻어오면 우리도 지지해 줄게. 이게 TK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TK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 만나겠다, 이걸 지금 TK에서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걸 빨리 파악하고 내가 지금 저 중도층을 좀 가야겠다 해서 세월호도 가고 뭐 이렇게 지금 바꿉니다. 중요한 건
또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 당대표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슈를 자기가 쭉 이끌어야 되는데 김기현 당대표 한 달 동안 어떤 메시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차라리 홍준표 시장이 더 많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권이에요. 지금 아직도 최고위 이후에 홍보, 본부장이라든지 기타 자신이 임명해야 될 그런 임명직이 하나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위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지금 최고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인사권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지, 메시지도 안 내지, 이런 것들이 좀 리더십의 부재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겁니다. 허준 변호사. 어쨌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윤리위원장도 오늘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막 종합해 보면 윤리위가 이번에 이제 위원장 임명이 됐고 윤리 구성되는데 이 윤리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시선들 되게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김재원 전 최고의 일단 실언 논란으로 이 징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윤리위원장이 처음 이제 오늘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윤리위원들이 세워지면서 이 꾸려지게 되면은 이런 징계 여부에 대한 어떤 징계 여부와 순위의 수위에 대한 어떤 논의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황정근 신임위원장 8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오늘 임명장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균형 감각을 통해서 윤리위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윤리 규칙에 보면요, 당 윤리 규칙에 보면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어떤 동떨어진 발언을 했을 경우에 징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언 내용 자체가 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당원들 교육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예방되지 않겠냐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윤리위라는 게요. 어차피 뭐 당과 분리는 돼 있고 뭐 여론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이런 여론들을 보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도움될 것은 없는 여론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될 윤리위가 더 주목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1월에요. 전북 장수녹엽에 근무하던 결혼 3개월 차의 3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특별 관리 감독을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이 남성이 그때 숨질 때 이렇게 호소를 했었어요. 상사로부터 뭐 휴직해라, 다른 주차장 써라, 킹크랩 사라, 온갖 갑질 당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게 다 사실이었다면서요? 네, 사측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한번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좌절해서 이 결혼 3개월 차에 이 30대 직원이 결국에는 자신이 다니던 농협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적 갑질, 면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있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지금 피해자가 부유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자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자니까 너 킹크랩 사라라고 해서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27만 원이 넘는 킹크랩을 실제로 사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행위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도 찾아와서 조롱을 하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용부 전주지청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비위 사실도 확인이 그대로 됐고요.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이 됐고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이 형사 입건이 됐고요. 또 총 6,7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도 부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4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도 요구를 하고 결과를 얘기를 하라, 보고를 하라 이렇게 조치도 내린 상황이고 또 가해자들과 관련된 이 공인 노무사가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를 한번 했었던 노무사로 보이는데요. 이 노무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이 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고인의 가족들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화장실을 좀 빈번하게 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해자 측에서는 왜 화장실을 자주 가냐는 식으로도 면목을 주고 그거를 CCTV를 조사를 해서 시간까지 동선까지 파악을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럴 때 휴가를 쓰고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종훈 시장님. 네. 뭐 어쨌든 직원들 사이에서 뭐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이제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최고 책임자는 네. 농협이니까 조합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합장이 이번에 선거 통해서 또 조합장이 또 됐다면서요? 지역조합장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제왕적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4선에 이번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는 겁니다. 유족들이 이 지역조합장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달라 했는데 지금 지역조합에 일이 있어서 못 만난다 그러고 거부를 했고 그럼 날짜라도 달라고 하는데 그럼 자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이 장수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의 조합의 공통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완전 폐쇄적인 조직, 그리고 조합장들이 아예 몇 선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제왕적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직 문화 자체가 아주 고착화돼서 다른 군산농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이런 갑질들은 계속 잉태돼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농협에 대한 모든 이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거도 바꿔야 되고요. 무한히 계속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권력도 바꿔야 되고요. 내부의 감시 기능이 철저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신용 사업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조합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나오는데 어쨌든 이 견제 장치도 좀 조속히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